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경제 프로파일링 시간입니다.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개천절 공휴일 대체 휴일이잖아요. 네. 네, 세 분은 휴일 잘 느끼고 쉬시고 즐기셨나요? 전 뭐 원래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휴일이나 아니나 별 그건 김 없는데. 기자님은 출근하시잖아요. 네, 전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을 오전에 하고요. 오후에는 열심히 원고를 썼습니다. 와. 김유리 리포터는요? 저는 육아 탈출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연휴가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예, 대체 공휴일 좋다고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네. 너무 기네요. 또 있는데 큰일 났네. 또 있죠? 그러니까요. 또 옵니다. 예, 네. 바로 오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디 이 대체 공휴일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초대형 복합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도 지난주 긴급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폭증세를 겨냥한 고강도 대책 등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4대 경제수장이 회동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들 하던데요. 누가 모여서 이렇게 4대 수장이 된 거죠? 그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그다음에 이제 이주열 한은 총재, 음. 고승범 금융위원장, 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이렇게 네 분이 모이셨는데요. 네. 이렇게 모여서 거시경제금융회의라고 이렇게 해서 정기적이지는 않고 예. 이렇게 이제 모여서 뭐 가끔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지난 2월에 있었고 7개월 만에 다시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게 모이셨는데 제일 먼저 퍼펙트 스톰을 언급한 분이 금융감독위원장이라면서요? 정은보 금감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태풍 자체가 위력은 세지 않아도 다른 자연 현상들과 어우러졌을 때 다양한 네. 위기를 가져와서 더 강력한 음흠. 그 영향을 준다, 파괴력을 갖는다 이런 그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네.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양한 리스크가 같이 와서 시스템적인 위기를 가져올 때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근데 금융 감독을 하는 수장이 퍼펙트 스톰 얘기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꺼냈고 이번에도 얘기가 나온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위기가 닥칠 만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약간 좀 워닝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하나의 단어를 쓰셨는데 회색 코뿔소.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회색 코뿔소는 그냥 블랙스완은 아니니까 네. 뭐 검은 백조는 아니니까 그냥 코뿔소는 코뿔소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코에 뿔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존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넘길 만한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예사롭게 보지 말자라고 이번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들을 감안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가계부채 문제 지금 제일 문제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부실화되면은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되고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 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아하.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전부터 이번 정부가 그 좀 재정 정책을 확장하는 예. 확대 재정 정책을 펴왔는데요. 예. 뭐 코로나 터지면서 더욱 더 이제 우리가 돈을 많이 풀고 유동성 커지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뭐 부동산 주가 뭐 이렇게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에 이제 한국은행은 금융 불균형이다라는 네.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워닝을 계속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실물 경제가 좀 나아지곤 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게 K자 회복이어서 네. 굉장히 이제 또 양극화가 심해지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상황. 예. 또 유동성 때문에 또 국제 가격 그 여러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아무튼
정부가 지금 굉장히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워닝을 시장에 계속 주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아무튼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금리를 지금 인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금리 인상이 유동성 축소도 만들어내지만 직접 가계대출을 관리함으로써 유동성 축소를 해서 뭐 너무 버블이 낀 이 자산 가격을 낮추고 네. 뭔가 이제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 달에 아무튼 뭐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다시 네.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부동산이나 증권 시장 쪽으로 너무 돈이 많이 쏠려 있으니 이걸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자영업자 등에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접한 뉴스를 보면 수출 호조, 수출 뭐 사상 최대 이러면서 꽤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수출은 좋은 지표를 보였어요. 아. 이게 매달 초에 발표가 되는데 네. 9월 거를 봤더니 사상 최대예요. 또 지난번에도 제가 금메달 네. 얘기를 하면서 예, 수출 호조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네. 7월이었고요. 이번에도 또 사상 최고를 찍을 만큼 수출이 호조를 보였는데 생산 지표나 소비 지표나 아니면은 투자 지표가 약간씩 좀 둔화된 것들이 나타나기는 했어요. 8월에. 예. 나타났는데 이제 뭐 그거를 트리플 감소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를 끌고 갈 원동력은 더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났는데 이 수출이 늘어난 데 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게 이유가 돼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리의 수출을 나중에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어허. 선진국의 인플레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예.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소비를 줄이니까 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산이 줄어들 수 있고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아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지만 수출이 좋아서 아마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좀 안 좋은 것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네, 상대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상대로 나쁘지 예. 않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금융시장 쪽에서요,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해외에서도 보면 뉴욕 증시도 조금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이 이게 뭐 우리나라만 늘어난 게 아니라 국제 뭐 전 그렇죠. 세계가 늘어났고요. 예, 다들 이제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고 미국도 테이퍼링이라고 네, 자산 매입에 대한 축소를 이제 진행하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네, 거래되는 국채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하는 압박 요인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들면서 네. 뭐 미국의 증시가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 받아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대외 변수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안에서 조치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금리를 인상시키고 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퍼펙트 스톰 영화 제목 같아요, 진짜. 영화 있잖아요. 네, 그 영화. 실제로도 네. 있었고, 예. 근데 퍼펙트 스톰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정도면 모두 네. 다들 좀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이번에 모이신 네 분의 경제 수장들, 예, 네. 이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가계 부채 걱정을 가장 크게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러면 또 대출 규제 저희가 또 일반 서민들은 이거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대출 규제 막 팍팍 또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뭐 10월달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무튼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출은 규제를 하되 진짜 실소유자, 뭐 전세자금 대출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이제 한계사 그 사업자들이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세심한 핀셋 대책이 필요한데 예. 네. 지금 어떻게 만들어서 낼지는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경고를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금리도 올릴 것이고 규제도 계속할 것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일관성을 예고를 하는 것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인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정책 당국이 좀 일관되고 조율된 정책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믿고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서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 우리 경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금융수장들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네. 이제 두 번째 이슈 들어볼까요? 네. 공급망 불안 쇼크가 세계 산업계를 덮친 가운데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석탄, 가스 등 화석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각국이 탈탄소, 친환경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위 그린플레이션의 습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들 신조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워요. 하나씩 좀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우선 공급망 불안 쇼크 이것부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쇼크, 뭐 습격 이런 거 난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영화 예고편인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블록버스터 영화. 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되면서 반도체 생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삼성전자도 압박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의 공장이 좀 많이 있는데 그쪽이 아직도 가동이 좀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요. 아, 코로나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자동차 판매도 줄어들고 예. 뭐 이러면서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차질이 생기게 되는 데다가 이제 물류, 항구 문제도 좀 적체가 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운송 문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해가지고 영국에서는 또 뭐 주유소에 감자가 기름이 없다든지 뭐 아. 예, 주유소에서도 대란이 난다든지 줄을 엄청 섰더라고요 차들이. 예. 그 런던 시내 없어질까봐 계속 산다 그러는데 네. 예, 그게 이제 물류 문제가 크다고 하거든요. 아하. 이제 이런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공급 부족 쇼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아하. 네, 공급망 불안 쇼크. 예. 근데 이렇게 뭐 공급 차질이 생기는 와중에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각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다 중국에 몰려 있는데 여기 전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네. 공장을 가동을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 친환경, 탈탄소,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뭐 굉장히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석탄에 대한 발전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그 부분 줄여가겠다라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호주와의 이제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또 이제 호주에 있는 석탄을 안 사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장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확 줄이면서 지금 전력난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친환경 문제도 있고 이런 수급 현상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다양하게 지금 접목이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내에 이제 전력난 문제가 생겼던 건데 네. 뭐 이 부분은 좀 중국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에너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탄소나 석탄이나 이제 뭐 LNG나 석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 생각보다 공급이 이제 딸리니까 네. 아까 말씀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한 표현들 대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가격 인상, 폭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네. 예. 그린플레이션의 습격. 아, 예. 이게 지금 그 쉽게 딱 떠오르는 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 네. 친환경 이쪽으로 가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목한 말이기는 해요. 예. 그린에다가 친환경에다가 어허. 인플레이션을 합쳐가지고 만든 게 그린플레이션이고 네. 파이낸셜 타임스 보시면은 거기 이제 기고하는 칼럼 같은데 네.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아하. 근데 중국에서도 지금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제 석탄 발전을 줄이면서 화력 발전을 줄이면서 이제 다른
가격 요인을 많이 올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전력 생산 비용이 높아지니까. 예, 전기 요금이 오르는 건가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중국은 이제 체제가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전기요가 오르면서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쓰다 보니까 천연가스, 그러니까 풍력을 원래 좀 많이 쓰기로 했는데 천연가스 발전, 풍력이 이제 바람이 별로 안 좋대요. 중국도 지금 풍력 발전이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다시 하게 되니까 아하. 이거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가져오는 거는 이런 에너지 가격의 상승보다는 칩플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네. 공급망 부족에서 나타나는 수급 부족에서 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크고요. 예. 그다음에 식탁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운송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것 때문에 푸드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또 투자은행들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딱 가져오면 그래 친환경 정책 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또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 언론에서 약간 이걸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 줄을 걸치는 거죠. 예.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뭐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침소봉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침소봉대에다가 좀 뭐랄까요? 경강부회 네, 갖다 그렇죠. 붙여서 예. 마치도 이게 그린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제 친환경 발전에 쓰이는 뭐 전기차라든지 배터리에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왔다. 아직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네. 물론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보다는 아하. 지금 당장은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예. 네. 그다음에 식탁 물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인플레를 가져오는 요인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부터 ESG 네. 경영 이게 이제 거의 세계의 규범이 되어 오잖아요. 그게 친환경이 맨 앞에 있고 필두인데 여기에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뭐 이 세계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고 네. 보고요.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이제 뭐 지구 온난화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위기 의식 때문에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고 한 거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제 합의를 그렇죠.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병들게 하면서 맞아요.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누리고 왔던 에너지 비용에 대한 것을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아까 이제 앞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탈원전으로 자꾸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한다고 뭐 이번 정부에서 되게 열심히 뭐 얘기는 했지만은 예. 원전의 그 전력 생산 비중이 한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당장 뭐 그거를 줄였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지금 우리도 오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해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가 장기적인 ESG 특히나 친환경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해야 된다라는 네. 좀 생각을 뭐 이제 같이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를 살려야 어쨌든 우리가 뭐 다른 걸 하든 살든 할 테니까요. 네. 당장 살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은 이게 사실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될 때까지 가는 탄소 중립까지 60여 년 걸리거든요. 아, 예. 예. 지금 그리고 당장 2, 3년간은 원전 발전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전기 가격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김유리 리포터 이제 네. 마지막 이슈 정리할 시간이네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진상규명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라임 사태 정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뭐야라는 분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사실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라임 정리 사태. 좀 해주세요. 예. 이게 딱 2년 가까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라임 자산운용에서
자신 그 운용회사에서 그 운영하는 펀드들에 대해서 이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죠. 근데 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역 금융 펀드를 이제 판매를 했었는데 이 무역 금융 펀드에서 손실이 나서 더 이상 판매를 못 한다. 아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고 금감원이 밝혀낸 내용은 처음에 2018년 11월 이전에 이제 이 판매한 펀드는 그나마 운영이 되고 제대로 투자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했던 거예요. 근데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 2018년 11월 이후부터는 이미 손실 난 펀드를 멀쩡한 펀드처럼 속이고 팔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 98% 이미 부실이 있었는데도 정상적인 펀드처럼 팔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판 펀드에 대해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이거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다. 즉 고객들을 속이고 판 거니까 100%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 판 거는 이제 불안전 판매로서 현재 아직도 이 투자로 피해를 보신 분들과 판매사들과 지금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얼마를 돌려받을지에 대한 것이 계속 논쟁 중에 있고 뭐 이제 일부 금감원에서 뭐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또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은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뭐 네.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형사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막상 이 형사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다 잊고 네. 진짜 제대로 벌 받고 있는지 맞아요. 봐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에 1심 선고가 있었고 이걸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 가장 여기에 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네. 보석으로 풀려나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구속 이것 자체도 상태죠. 이미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예. 그 당시에 또 이제 또 주범으로서 볼 수 있는 그 라임 자산 운용의 이종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징역 15년을 받아서 지금 이제 또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 예. 예. 이분이 지난해 검사들한테 술 접대를 했다 이래가지고 네. 또 그거 가지고 굉장히 폭로를 하면서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99만 원. 그러니까 라임 사태가 뜨기 예. 시작한 예. 게 이제 환매 중단 때문에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면에 드러났고 네. 네. 그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커진 거는 이 정관계 로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검사들에게 뭐 1,0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하고 뭐 네.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 이 수사를 무마시키거나 금감원 조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뭐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에게 로비를 네. 했다라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예. 뭐 정치인들에게도 뭐 로비를 했다. 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는데 네.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일부는 뭐 재판을 진행해서 지금 뭐 판결을 받은 분도 있지만 또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맞아요. 아직도 수사 중에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평가가 되죠. 네. 네. 이거 관련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린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김봉현 전 그쵸? 회장이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7월에 먼저 받기는 했어요. 아, 네. 예, 한번 받은 적이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본인은 몸통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몸통인데 네. 이게 맞느냐. 다른 지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구속 상태인데 이건 평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믿는 은행들이 팔았고 그렇죠? 그렇죠. 은행을 믿고 은행 주가 말만 믿고 이 구매하셨던 분들이 엄청난 네. 피해를 입으신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DLF 상품,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판매 이거로 이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징계했었는데 법원에서 이 중징계를 취소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면서요? 네, 손태승 그러니까 당시는 우리은행장이었죠. 예. 그래서 제재 수위가 5단계에서 3단계에 이를 만큼 굉장히 중징계였었는데 네. 그걸 취소 청구를 하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그 원고를 손을 들어준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이 이게 과연 우리가 승소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좀 따져봤던 것 같고 그러면서 항소를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네. 외부의 압박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고 이걸 항소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항소를 하면서 그 1심 재판부가 내린 것 중에 그러니까 은행이 내부 통제가 잘 안 됐던 것은 은행장의 책임이 크다라는 또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 판단이 아무래도 좀 항소에 유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예. 항소심 봐야 되겠네요. 항소심 그러니까 봐야죠.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라임 자산운용도 있었고 또 옵티머스 네. 옵티머스, 자산운용도 예. 있었고 뭐 이런 데서 되게 잘못된 그러니까 부실화된 상품 그러니까 판매 그 투자자들을 속일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서 예. 판매자인 은행이나 증권사에 줬는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보지 않고 네. 판매에 급급했던 거죠. 그 판매 수수료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판매사들의 책임이 컸기 때문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이제 100% 배상을 하라고 이제 처분을 내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 판매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네. 법원의 1심 판결에서는 내부 통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됐는데 운영이 잘 안 됐다 해가지고 그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그게 말장난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종이상으로 그냥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뭐 형식상으로만 해놓고는 운영을 안 했으면 안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이거 앞에 만들어진 거고 운영이 안 된 거는 그냥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고 네. 2심 판결을 봐야 되겠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우리은행장에 대한 이 판결은 아까 DLF 판매에 대한 건데 네.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에 대한 판매는 아직도 지금 징계 결정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다른 뭐 증권산업 은행들의 그때 당시 라임과 옵티머스를 판매하는 회사들도 네. 책임자들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네. 재판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금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신뢰의 상징이고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통해서 또는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금융 사기가 행해진다면 도대체 우린 누굴 믿고 살아갑니까? 네. 이런 금융 사기 범죄 철저히 발본 세워나고 좀 무거운 엄벌을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